양대장입니다. 오늘 이제 안연희 선생님께서 이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전 차시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관련해서 수업을 이끄셨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이제 그 국지적 분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지역 분쟁이라든가 뭐 테러리즘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국지적 분쟁의 원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제 자원과 도서 지역을 둘러싼 분쟁과 그 다음에 이제 테러리즘까지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국지적 분쟁. 국지적 분쟁이 일단 뭔지 아시나요? 국지적으로 분쟁이 일어난다. 즉,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분쟁이 일어난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국지적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본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지적 분쟁의 원인입니다. 자, 국지적 분쟁이라는 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전쟁, 큰 규모의 전쟁이 아니고 지역마다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의 전쟁들을 우리가 국지적 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아래 내용이 또 나오죠. 제국주의 해체 및 미국의 팽창과 소련의 세력 확장은 국지적 분쟁을 초래했다. 그래서 제국주의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이제 소련이 이제 냉전 체제를 마련을 하게 되면서 이 냉전 체제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그마한 이제 국가 간의 갈등 등을 통해서 이제 국지적인 분쟁이 초래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국적 분쟁의 원인은 이제 주로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영토 소유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석유와 물 같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종이나 종교 등의 문화적 요소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적 분쟁의 원인을 몇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지적 분쟁은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이 국적 분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처음에 교과서 17페이지에 나와 있고, 이 교과서 17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서 교과서 18페이지 보면 이제 그 아래에 이제 우리 가로 8번의 영토 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 보이시나요? 위측에 있는 지도. 위측에 있는 지도를 우리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아프리카 국경선을 둘러싼 분쟁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열강들의 영토 침략 과정에서 이미 국경선이 획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구 열강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침략할 당시에 이제 국경이라는 것을 어떤 민족, 그다음에 그 인종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이권과 자기네 어떤 그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서 국경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 게 바로 아프리카의 국경선의 모습이 된 것이고, 그 사진에 보시면 민족의 경계와 국경선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아주 많이 달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국제적인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수단이라든가 남수단, 뭐 르완다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태죠. 그래서 뭐 물론 분쟁이 끝난 분쟁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지 않은 분쟁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등은 이제 지금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족의 분파 국경선 불일치로 인해 현재까지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바로 아래 내용 넘어가서 자원과 도서 지역을 둘러싼 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뤄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동아시아 지역 분쟁이에요. 동아시아 지역 분쟁인데 이제 크게 우리 이제 네 가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쿠릴 열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쿠릴 열도라고 이제 가르치고 이제 북방 사도라고 나와 있는데, 북방 사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북방 사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간략하게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뭐 쿠나시르, 이투르프, 그다음에 시코탄, 하모마이 이렇게 이제 그 섬을
뭉뚱그려서 있는 그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들이 4개가 있어서 이거 우리가 북방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이 실제로 4개인 건 아니고 딸랑 4개인 건 아니고 여러 섬들이 모여있는 이 덩어리들을 우리가 해서 하나 둘 셋 4개 해서 북방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러시아 시료 지배 일본의 분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일본이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자 처음에 이제 1905년에 이제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일 전쟁에서는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점령을 하게 되었죠. 왜?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패배하고 나서 소련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고 나서 이제 여태까지 이어오고 있는 영토 분쟁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 안에 이제 좀 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이제 영토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됐어요. 이 쿠릴 열도라는 일대를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 원래는 얘네들 꼭 쭉 가지고 있을 생각이 아니고 원래는 반환의 의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반환의 의지도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1950년대에 소일 공동선언이라고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합의를 했어요. 반환해주기로 쿠릴 열도로 일부를 나눠주기로 혹은 전부 다 나눠주기로 이제 일부를 반환해주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1960년대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안보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소련이 아주 거세게 반발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소련이 굉장한 이 세계 무대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가 그 반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무효화시킵니다. 약속을 무효화시키고 나서 일본에서는 뭔가 좀 더 내부적으로 뭔가 목소리가 커져갔죠. 쿠를 열도를 받아야겠다. 일부가 아니라 다 받아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으나 뭐 소련에서는 이제 듣는 척도 안 하고 이제 영토 반환 요구를 이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얘네들이 뭐 아예 돌려주지 않으려는 움직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여기서 뭐 이제 군사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졌고, 그러다가 뭐 일본하고 같이 여기서 이제 뭔가 산업을 좀 꾸려보려고도 했었고, 이런 움직임들이 참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반환 요구가 뚜렷하게 이제 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금 러시아가 이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릴 열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쿠릴 열도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일본하고 가깝게 돼 있어요. 물론 러시아하고도 가깝지만 일본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일본이 영토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입니다.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분쟁 지역이고요. 이제 다오이다오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본이 실제로 지금 이제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타이완까지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전개를 좀 살펴보면 원래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차지했었어요. 청일 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차지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패전하게 돼서 이제 미국에 주게 되고 이 미국이 다시 1972년에 일본한테 주게 돼요. 미국이. 그래서 주게 되니까 일본이 다시 반환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동시에 중국하고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인 근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해야 될까? 명나라 시대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뭐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등이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일본 쪽에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센가쿠 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 보시면 아래 나와 있지만 이 센가쿠 열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남중국해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본토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센가쿠 열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왜 주목을 받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석유 매장 가능성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지역으로 현대 시대에는 석유라는 자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국이라든가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거를 이제 굉장히 견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점유권을 뺏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는 거에서 센가쿠 열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사군도입니다. 이 시사군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라쉘 제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파라쉘 제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이제 베트남 사이에 이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던 지역인데,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던 이 군도들인데, 이 중국이 무력으로 뺏어와요. 1970년대에 중국 인민해방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뺏어옵니다. 무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뺏어오고, 현재 이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렇게 해서 이제 대만까지 있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군사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하고 이제 중국이랑 베트남 사이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제 분쟁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던 시사군도를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영토 분쟁이 발생하였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사군도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난사군도입니다. 난사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난사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이렇게 영어로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하고 여러 동남아 국가들이 이렇게 좀 얽혀 있습니다. 필리핀, 브루나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이제 영유권을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사진부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난사군도 지역이에요. 난사군도 지역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중국 국기도 보이고, 그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대만 뭐 이런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많은 나라들이 얽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상운도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여기는 70여 개 암초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암초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돌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뿌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돌뿌리라는 게 이제 사실 섬이 아니잖아요. 뭐 제주도 같은 큰 섬이 아니고 바다 위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조그만한 돌뿌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암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초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없는 곳이고, 대부분 무인도이면서 육지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농사도 안 되겠죠. 농사도 힘들고, 그다음에 파도가 높이 칠 때는 얘가 다 뒤덮이기도 하고, 뭐 해발고도가 높아봐야 3m, 4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난사원도 같은 경우에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는 곳이라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경로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서 사실 사람이 살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있는 배를 타는 사람들이 정박지 정도로 사용하거나 잠깐 쉬어가는 정도로 이제 사용되었던 이제 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현안이 되었느냐 하면, 역시 석유라든가 천연가스의 이제 매장 가능성 지역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껴가지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원래는 이제 일본이 2차 대전 때 점령을 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중국으로 넘겨줘요. 중국으로 넘겨주는데, 이 중국에서 이제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에서 내전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혼란해지니까,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들이 거기를 이제 하나 둘씩
나눠 가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나눠 가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 난사군도 일대를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배 덕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동아시아 지역 분쟁에 대한 내용을 먼저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북극해 분쟁입니다. 북극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북극해라는 거, 이제 북극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교과서에 19페이지 보시면요. 19페이지에 이제 그 위쪽에 지도에 보시면 그 안보와 자원을 둘러싼 분쟁 이렇게 해서 그 북극해 분쟁 이래가지고 그 북극해 분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도에.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북극해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이렇게 다섯 개국이 이제 껴 있어서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덴마크, 그다음에 러시아, 미국, 캐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마크 소유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노르웨이, 이렇게 해서 총 5개국이 각각 이제 그 자신의 어떤 그 이권을 위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여기가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하에 천연 자원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지하에 천연 자원이 많아서 그 주목받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북극해 지역의 일대에 빙하가 녹게 되면 항로가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항로를 개발하게 되면 배를 타고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냥 쭉 바로 그 도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일대의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이렇게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 문제인데요. 수자원은 이제 그 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에 내용에 보시면 대표적인 수자원 분쟁 사례로는 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나일강 분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나일강 유역 수자원 둘러싼 이집트와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10개국이 이렇게 얽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58년 이집트가 나일강의 아산댐 건설되면서 시작됐다. 뭐 사실은 그 좀 더 이전으로 가서 그 영국이 이제 그 이집트를 이제 점령하던 시기에 그 영국이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나일강 하류 지역, 이 나일강 하류 지역에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집트 이쪽에.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지중해로 물이 빠지게 될 때, 이 나일강 하류 지역이다, 이 나일강 이집트 있는 지역 일대에서 그 목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이집트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물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얻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배권에 대한 그 물을 갖고 있는 그 물에 대한 어떤 그 사용권에 대한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여기 이집트 아래 이제 그 뭐 수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얽혀서 뭐 어떤 약속을 해주고 우리가 그 물 사용권을 얻었는데, 실제로 어떤 이제 그런 약속 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그 이집트가 이제 물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그 수자원 이용 문제로 인해서 상류에 있는 지역들,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탄자니아, 여기 이 케냐 이 아래쪽에 탄자니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게 나라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류 지역의 나라들하고 갈등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상류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뭐 댐을 건설해서 우리 그러면 너희 하루로 그 물을 내보내 줄 때 그 우리가 물을 상류에서 물을 마음대로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상류 쪽에서 댐을 만들게 되면 아래로 흘러갈 수, 그러니까 물을 가둬놓게 되니까 아래로 흘러갈 수 있는 물, 즉 하류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집트에서도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에 어떤 제동이 걸릴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쟁을 좀 겪고 있는 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0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분쟁 사례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과서 20페이지에 국제 테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 테러인데 사실 여러분 테러라는 말은 이제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접해봐서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여기 테러리즘 이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 그럼 테러리즘이라는 게 먼저 무엇이냐? 정치, 종교, 독립 등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공포심을 불러 이렇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거나 중단하게 만드는 행위.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협박을 한다라는 거죠. 정치적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외교적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국민의 생명을 걸고 굉장히 좋지 않은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리적 조건 및 국가 간 정치적 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여러분들 그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국가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단체한테 굉장히 좀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사업을 멈추기 위해서 그 단체가 테러를 자행해서 그 국가의 사업을 멈춘다거나 어떤 그 정책을 중단시키는 등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협박 수단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폭력적 방법, 폭력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발생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행하는 수단으로, 그쵸?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자가 약한 자한테 할 때는 굳이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외의 현상 변화가 힘들 때 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발생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양상 같은 경우는 혁명, 정치적 목적, 민족이나 종교 관련 목적, 특정의 대상, 불특정 다수 대상 이런 것들 등이 이제 주로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리 테러라든가 혹은 뭐 그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사례들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과학기술 발전으로 발생 범위와 피해 규모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1페이지에도 2000년 이후 주요 대형 테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실 때 이 내용도 한번 좀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그 안현희 선생님이 진행하셨던 그 영상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그 여러 가지 배우셨을 거고 오늘 우리가 그 국주적 분쟁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 사례, 그다음에 북극 계보, 그다음에 나일강 분쟁, 그다음에 이렇게 국제 테러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서 복습 좀 철저히 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